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요새 비 많이 와가지고,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하도 부동산 정책이 강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홀로서는 갈 땐 역시 또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뭐 채팅방에 와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드리죠. 네.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오긴 왔는데 원체 많아가지고 음, 제대로 전달을 다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음, 네, 이제 웬만큼 이제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그 전에 이제 미처 이렇게 못 들어오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미리 열어놔야 되는데 미리 열어놓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은 깜짝 누르셨을 것 같아요.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그러셨을 것 같고요. 자료는 그 그래프로 보는 부동산에 가면 이렇게 자료 올려놔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요거 다운 한번 받으시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가서 다운 받으셔서 원본 자료 받으셔서 설명드린 거 외로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준비한 게 11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많습니다. 전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거긴 한데 좀 특히 오늘은 부동산 정책에 관계된 게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자죠. 7월 10일자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되는 거라서 아마 대부분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으세요.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또 나온 것들이 있어서 한껏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에서 관련 주요 제기사항 설명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네 번째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첫 번째 실천 계획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작년 말에 2040 국토종합계획 나왔죠.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국토종합계획 나오고 하위 계획들, 광역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들 다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나오고 제가 보는 대로 이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실천 계획으로 2021에서 2025 5년간이죠. 계획이 나왔습니다. 근데 페이지가 375페이지인가 돼요. 페이지 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사실은 다 파악을 못해서 오늘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료에는 포함시켜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마 그 안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니까 아시겠지만 잘 보면 하부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종합계획 나오고 이제 지자체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계획들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잘 봐두시면 지역적으로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서창에서 김포간, 그 다음에 오산에서 용인간 민자 고속도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에 예타를 작년에 환경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협의가 이제 됐어요.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고속도로 계획은 사실 나오지 않았죠. 역세권 계획이라든지 뭐 철도 계획, 연장 계획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 서창에서 김포, 오산에서 용인, 민자 고속도로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한번 오시는 분들이 좀 보셨으면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고가를 놓고 위로 갔다면 이거는 이제 지하로
대한민국이 이제 KTX, GTX, SRT 하면서 땅을 좀 많이 파가지고 이제는 지하로 고속도로를 내는 계획들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이 이제 뭐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얘기가 발효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국토개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제도가 신설된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다들 아시죠? 아마 요번에 통과됐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관련된 보도자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핫 이슈죠. 핫 이슈 이게. 그 다음에 5월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요건 부동산 하시면서 주변에 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없을 것 같은데 지방에 혹시 계신 분들이 보신다면 요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특별하게 나온 거니까 특별법으로 해서 요번에 한시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실소유자죠. 실소유자한테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법적인 절차 대략적으로 많이 생략하고 뭐 절차 생략해서 해준다는 얘기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나온 거죠. 한 4일밖에 안 된 겁니다. 서울권역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해서 또 방안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정책 발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좀 많습니다. 좀 여러 개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202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연기가 됐죠. 2030으로. 그래서 최근에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북권 경제 활성 제고와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해서 2000작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됐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는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총 사업비는 7,796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요, 뭐 새만금 아니겠죠. 군산공항 저쪽으로 뭐 1.3km 떨어진 새만금 개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순수한 민간공항으로 추진한다고 하고요. 노선으로는 뭐 일본, 중국, 동남아 뭐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용 항공기는 뭐 10급 등을 감안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새만금을 정부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기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글로벌 비즈니스 용도로 뭐 공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네요. 새만금 예전에 투자 좀 했던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한동안 주춤했다가 최근에 새만금 개발 관련된 뉴스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좀 핫해질 것 같으네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번 달 7월 10일자로 나왔던 710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에서 되어 있는데요. 목차는 뭐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것,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사업자 보완, 등록 제도에 대한 보완,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걸 파워포인트로 만들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냥 내용을 그냥 국토부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 10일자 보도자료고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넘어가겠고요.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는 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인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생애 최초로 특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 전에도 있었죠. 국민주택의 20%를 생애 최초 세대원이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하는 경우에 특별 공급해서 했는데,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1순위 대상자는 저축액이 뭐 600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혼인 또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됐는데, 이번에 개선이 좀 됐습니다. 개선 내용을 보면요, 적용 대상에서 조금 달라졌는데요. 국민주택에서만 하던, 여기에서 국민주택에 현행했던 것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근데 민영주택에도 이제 생애 최초 특별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한테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급 비율을 보면 국민주택은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분양 물량의 15%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 민간택지에서 하는 경우에는 7%를 배정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보시면 생애 최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 다음 소득 기준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보면요,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로 그대로 하고,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올 9월 중에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그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밑에는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완화해야 되는 겁니다.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 소득 기준 좀 완화해서 신혼부부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개선 내용을 보면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공급을 더 수월하게 받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쪽에 해당이 되냐면, 분양가가 6억 이상인 경우 시민타운에 대해서 월평균 소득 130%까지는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 6억 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13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득 기준은 120%죠. 120% 했던 것을 6억에서 9억 사이는 13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130%까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장 청약제 물량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전에는 사장 청약제가 9,500호로 돼 있었는데, 요 3만 호까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개선 내용에 보면 수도권 30만 원 이전부터 취지되던 공공택지에서 사전청약제를 적용해서 2021년 사전청약 물량을 3만 호까지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 공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청년 전 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 지원한다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0.3% 정도 인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1억 원짜리 2.30에서 변경한 여기도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일반 버팀목 전세 금리 인하해서 가구당 17만 원 정도 경감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에 대해서 금리 인하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증금 한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 대출 한도는 한 1,500만 원 정도, 그 다음 금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외 청년 만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 인상되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도 2천만 원, 금리도 0.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거 안정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금리는 0.5% 정도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710 정책이니까 지금도 한 달 전 나왔던 내용이니까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때요. 내용을 보면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이런 내용. 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좀 나중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 다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회하겠다는 나오죠. 용적률 상회해서 2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도시 주변의 유부지,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저번부터 계속 공공재개발 재건축, 최근에 이제 7만 호 정도도 더 공급하겠다는 것도 이제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트렌드가 공공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서울 수도권, 서울 특히 이쪽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래서 용적률도 300에서 500% 올려주고, 그 대신에 이제 많이 이제 걷는 거죠.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이런 맛들이 나오는데, 도심 내면 이제 역세권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통과를 했죠. 임대차 3법 시행 연계해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게 되고 기등록분에 대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신규 등록 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이건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지금 강조하면서 정책마다 껴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나온 것들은 좀 강했죠. 임대사업자, 단기 임대사업자 4년, 그 다음에 5년, 8년, 최근에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지만, 그때 당시 했던 단기 임대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매입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죠. 아파트, 일반 장기는 아니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장기 일반 매입 임대사업자를 냈던 분들은 폐지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임대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 8년 전환은
불허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냥 여기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장기 임대 같은 경우는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임대는 원칙적으로 신규하는데 단지 아파트 장기 일반에 대해서만 매입 임대는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적용 시기는 주택임대사업자법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시행이 이제 현재는 지금 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이후에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단기를 장기 임대로 전환 시 세제 혜택을 적용하지 못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핫한 뉴스가 있죠. 신규 등록 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이상으로 늘린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설임대, 그러니까 크게 임대하는 데였거든요. 건설임대. 그 다음에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데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했는데 지금 또 바뀌었죠.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부 의무화한다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의 기존 등록가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아주 죽어라 합니다 지금. 그 다음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인데요.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4년짜리, 그 다음 8년짜리 아파트 만기되면 자동 그냥 등록 말소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향후 폐지되는 단기 4년짜리, 그 다음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은 자동으로 등록을 말소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단지 기등록주택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그래야 되겠죠. 뭐 4년짜리, 8년짜리 이게 임대사업자 내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4년과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 유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그동안 하신 분들, 적법하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하나는 얘기긴 하지만요. 자진 말소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고 과태료는 없다. 과태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에 보면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 등을 준수한 사업자에 한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방안에 가고요.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죠. 자진 신고도 이제 6월 말까지 하게 돼 있었고요. 근데 그게 조금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등록 임대사업자에 관련돼서 뭐 점검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사항 없으세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2-1이죠. 2-2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 해가지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계 부처 합동 사항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주택시장 동의함의 평가, 그다음 주택안전보완대책 등 세부 내용,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문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 그다음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관계 부처 합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요? 오늘 민특법 개정 보완 조치가 나왔나요? 이 내용과 차이가 있군요. 제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오늘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네,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으로 해서 규제 지역이 최근에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또한, 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분할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8월 7일) 12시인가 봐요. 오늘 12시에 발표가 된 모양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못 봐서 좀 이따가 잠깐 볼 수 있으면 한번 10분 사이에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나요? 뭐 내용 보완 내용이니까 민사특별법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으네요. 저 자료에도 이제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 부담 경감에 대한 정책이죠. 네, 보완 조치, 기재부 보도 자료고 보완 조치가 나왔다는 얘기시죠. 네.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인데, 아까 말씀드린 생애체적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6억에서 9억 사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120에서 130%까지 10% 정도 완화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는 없었던 내용이네요.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그 다음에 연령, 혼인 연령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네요. 근데 금액이 좀 낮죠.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해주고, 그 다음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해준다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서민의 부담 경감으로 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아직은 안 나왔고요. 올 10월 정도에 논의해서 재산세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9,000호에서 3만호 정도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 이건 또 자세한 내용 밑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LTV, DTI를 10% 우대하는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TV가 DTV가 저번에 10%씩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출받기가 일반 서민들도 좀 어렵게 됐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으로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구, 연소득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 연소득이 조정지역에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개선된 거는 이제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다음 생애 최초 구입자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올라간 9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잔금 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를 보완한다는 얘기인데요.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다는 아니고요. 무주택자 및 초분 조건으로 한 1주택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 전에 했던 대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청년에 대해서는 뭐 0.3% 정도 인하, 그다음 월세에 대해서, 전세에 대해서는 0.3% 인하고요. 그다음 월세에 대해서는 0.5%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좋은 거를 줬으니까 이제 또 매를 들어야 되겠죠.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인 경우는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에는 2주택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정된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8에서 12.2억 사이에는 1.2%, 그다음 12억 좀 넘고 15억 정도에서는 뭐 1.6% 이런 식으로 인하가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부세 이렇게 되는 거 같고요. 법인에 대해서는 더 세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 최고세율은 6%를 전부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6억 원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부담 상한선이 300%죠. 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 되기 전에 다주택자 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팔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단기에 대해서 보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였던 거는 70%,
그 다음에 2년 미만은 40 했던 걸 60%, 그 다음에 2년 이상 갖고 있는 경우는 그냥 그대로 기본세.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중과하게 좀 종부세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고요. 양도소득세를 때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해서 10%씩 인상이 됐습니다. 1주택 했던 게 10%였는데 이제 20%가 됐고요. 그 다음 3주택이 20%였다가 이제 30%로 10%씩 더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를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아시겠죠? 네. 그렇지 않아도 중과가 돼서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요번에 또 일괄적으로 다 10%씩 또 올려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단기,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해서 환수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도 요번에 나왔죠. 취득세. 다주택자하고 법인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인상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2주택자인 경우에는 8%,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 법인인 경우는 12%로 되겠습니다. 이주택인 경우, 네. 뭐 세금이 취득세가 원체 세져서 8%, 12%면 굉장히 세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6억, 7억씩 되니까 6억짜리 거래하면 2주택 사는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니까요.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양도세도 양도세지만, 양도세는 사실 차익이 남으면은 내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세는 남고 안 남고 상관없이 취득할 때 내버리니까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이거는요. 뭐 남을 때 내는 거하고, 아니 남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금부터 이렇게 많이 내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그 다음에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인데요. 개인에서 이제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죠. 이럴 경우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게 있어서, 감면 혜택이 있어서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이런 거 다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도 건드렸죠.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로, 그러니까 맡기게 되면 자기가 아니라 이제 수탁자, 신탁사에서 내게 되니까 부담이 없어서 많이 넘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원소유자로 변경한다는 겁니다. 맡긴 사람한테 그냥 세금 내라. 수탁자에서 넘겨버린 거죠. 전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완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뭐 단기, 아파트에 대한 장기 8년 폐지한다는 이런 내용, 등록 말소 자동적으로 하겠다는 내용,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 7월 15일에 나왔던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에 보면 다양하게 건드렸죠. 타겟은 정해진 거죠. 임대사업자, 법인, 그 다음 다주택자. 다주택자 하면 이제 2주택 이상자. 그 중에서도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뭐 투기 가유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런 데서는 이제 보유하거나 사거나 매매하거나 뭐 양도하거나 했을 때 세금으로 남은 이익에 대해서 전부 환수하겠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택시장 안전보완 대책에 관련된 제기 사항에 대해서 또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나온 거 기재부 보도 자료도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진짜 세금 폭탄이냐 이런 내용이고요.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채로 차단을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근본 단기보유주택 양도세율 증가, 그 다음에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요건 추가로 인한 1주택자의 세부 부담이 증가했다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금 폭탄을 위해서 증여나 부담부 증여로 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세금 폭탄이냐에 대해서, 인지에 대해서 국토부 자료입니다. 고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예를 든 거죠.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고요. 10년간 보유한 65세하고 3년간 보유한 58세를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세부담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보시면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요. 3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2,940만원, 뭐 1,000만원 인상이 됐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 실거주자는 이제 장기 보유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혜택이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각했던데 단기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성이 있는 짧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실적으로 오랜 동안 사시고 이렇게 했던 분들, 장기적으로 진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세부담에 대한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35억 이상 주택은 뭐 19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주택의 0.06%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인 9억 이상, 종부세는 9억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니까 전체 주택의 1.6%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고요. 따라서 실소유자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그 다음 고령자에 대한 근본 종부세 인상에 따른 효과는 크지 않다, 영향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택자인 경우를 예를 두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변화에 대한 건데요. 2주택자 세부담 전년 대비 뭐 4,200만원 증가하죠. 좀 증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3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4천만원에서 1억 7천, 뭐 1억 754만원. 어유 뭐 엄청 늘어나죠. 여기 뭐 2배, 3배, 2배에 좀 넘어가고요. 여기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좀 넘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인 경우에는 중과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분과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기됐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상황에서 거래세 강화에 따른 태로 차단한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 양도소득세 인상 아니죠? 단기 양도세 인상은 아닙니다. 1주택, 2주택, 1년, 2년 미만, 2년 이상. 2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로 별 영향이 없는데, 이제 단기인 경우 1년과 2년 미만은 이제 70과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30% 나오게 되어 있고요. 중과가 되어 있죠. 다만 양도세율을 인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이전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는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전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되기 전에 매도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근본 단기보유주택 양도세 증가와
지난 12, 16 대책을 통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로 1주택자의 세부담도 증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골자의 내용을 보면요.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 거주가 그때 나눠져 있었거든요. 50%, 50%.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이 가던 거, 세율을 반으로 잘라가고 거주 조건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보유, 거주까지는 같이. 그래서 거주도 몇 년 했냐에 따라서 이 프로테이지가 달라지니까, 장기 보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살고 계신 분은 어차피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반반 나눠줘도 두 개, 55% 해도 같이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사실은 2년만 살고, 그 다음에 한 6년 임대를 했다더니, 거주는 2년이 되는 거죠. 보유는 8년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나온 거 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주 요건 추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변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A씨는 10년 보유 거주했습니다. 10년간 보유도 하고 거주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B씨는 10년을 보유를 했는데 2년 거주, 그러니까 2년 살고 딴 데 이제 이사 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A씨 같은 경우에는 2,273만 원 세부담 변동이 없는데 B씨 같은 경우에는 8,833만 원, 3배 가까이, 3배가 넘죠. 4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다음 다주택자의 세금 폭탄을 위해서 우회수단으로 증여, 많이 생각을 하죠. 증여. 그다음 전세 끼고 증여한 부담부 증여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인데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증여세는 그 부동산 가격에다가 매겨버리니까 양도세하고는 좀 다르죠. 양도세는 남은 거에서 내리는 거라서 아무래도 작을 수밖에 없는데, 증여는 전체 부동산 전체 금액에다가 매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확률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증가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내용인데요. 금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 세대로 보고 있고, 예년 대비 17% 정도 많은 수준이라, 그래서 전반적인 전세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정부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택 공급 관련 향후 계획은 후속 조치를 즉시 이행할 계획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10, 그 다음에 보완 대책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10분간만 쉬었다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요새 부동산 영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부하기 바빠서 영업 언제 하실란가 모르겠어요. 저희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커피 아니면 차 한 잔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two,
네, 알려주셔가지고요. 기획주정부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기획주정부 사이트에 들어오니까 오늘 날짜로 해서 8월 7일자로 해서 민특법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 보완 조치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첨부 파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좀 이따가 마지막에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첫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기재정부 첫 화면을 보면 인사투표권의 보완 참고자료가 있는데 요거 말고요. 밑에 보면 있죠. 민투표 개정에 따른 세제 지원 보완 조치 해서 오늘 날짜로 나온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첫 번째 시청계획인 2021에서 2025 계획이 실천계획이 확정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는 370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되어 있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국토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다들 부동산 다 하시는 분들이고 내용 다 아실 것 같으세요. 간략한 설명드리면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실천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그 다음에 추진계획을 하는 후속 조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중에 보면 집중적인 관리와 분석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제시한 내용이 6대 전략입니다. 그래서 6대 전략 됐는데 총 135개의 실천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대 전략 보면은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을 촉진하는 이렇게 실천 방안에서 16개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있네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시청계획 개정에 나오죠. 실천 개요, 실천 계획, 활성화 방법, 추진 방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인데요. 서창에서 김포간, 그 다음에 오산에서 용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추진을 본격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컨소시엄, 그 다음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각각 지정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정을 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심의를 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8월부터 CC 협약 체결을 위해서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장거리 대심도 지하 터널을 포함한 사업인 만큼 시공과 운영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검증, 보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장거리 대심도 지하 터널입니다. 이 실선은 지상이고요. 이 점선이 지하입니다. 지하. 사실은 여기 고속도로죠. 외곽순환도로. 제1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죠. 외곽순환도로 그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고속도로를 내겠다는 상상 정체 구간이잖아요. 항상 밀리는 데잖아요. 여기요. 부천 여기 이쪽에 항상 밀리는 데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신 분들이 조금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데가 여기인데요. 오산하고 용인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좀 획기적이에요.
용서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용인에서 수원을 거쳐서 이제 연결하기 때문에 서우선 분기점 쪽으로죠. 이 밑으로 가면 이제 뭐 천안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원 시내를 관통하게 됩니다. 시내를 관통하는데 그 안에가 수원 시내를 관통하는 부분이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그래서 여기에 출구가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원은 최근에 이런 개발 호재가 계속 겹치는 것 같아요. KTX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이제 GTX 금정에서 수원까지 신호선 끌고 내려오는 문제, 그 다음에 신분당선 뭐 향남으로 연장되는 문제, 이런 저런 계획들이 계속 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죠. 개투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셨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수원은 좀 핫한 곳인데 최근에 와서 이런 계획들이 계속 겹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렇게 장거리 대심도 지하 터널을 이용하는 것들이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상으로 하는 보상보다는 땅으로 파는 공사비가 더 싸다는, 그 다음에 또 효율적이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만큼 기술도 발달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법은 아시죠? 주택이니까 뭐 아파트 뭐 이런 거에 관계되는 게 주택법이죠. 건축법은 좀 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법이고, 그 국무회의 통과한 개정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주택조합의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 시장구청장은 조합의 설립 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인가일, 뭐 위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회를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 업무 대행자의 자본금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업무 대행자 하면 이제 그 업무를 맡아서 이렇게 조합원도 모집하고 뭐 이러는 것들인데, 그런 분들이 조금 자본금 갖추지 아니한 업무 대행자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우려가 있다. 이래서 주택조합의 사업 지원을 막기 위해서 업무 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에서 법인은 5억 원, 개는 10억 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그 업무 대행자로 들어가는 분들, 일반 부동산 일반 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까다롭게 된 거죠.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도 여기 이제 좀 관여를 하는데 좀 진입 장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기인의 기준을 밑에 같이 이제 한다는 얘기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서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 요건과 소유를 해야 된다는 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부터 1년 전부터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만이 발기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조합원의 폐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 넣었다는 거죠. 조합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소유도 해야 되고 거주 요건도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돼야 발기인의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직장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합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서 조합 설립 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발기인의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무분별한 이런 주택조합 설립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막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 국회에 통과했던 두 번째 내용이죠. 그다음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입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 가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아선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집 광고에 조합의 명칭, 그 다음에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의 모집 신고 수리일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에 반환인데 저희가 이제 조합원 들어가게 되면 가입비 예치하잖아요. 요거 지급한 거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집 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지연되거나 조금 안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방향의 반환에 대한 내용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조합원의 보호 조치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9번째인데요. 국토개입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입니다. 국토개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예, 국토계획 법령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 대비 물류, 생활 물류시설 입지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 보면 공공청사 등의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농림지역에 농업기계 수리점을 입점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로 입지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에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의 수소 충전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를 확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도시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인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도시가스 사업자 외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자가 설치할 수 있는 가스 공급시설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행자 우선도로가 기존에는 10m였는데 그걸 20m까지는 도로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방송 보시고 나중에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요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 난개발 방지입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요. 요게 이제 정식으로 또 나왔습니다. 비도시 지역 내 개별 입지 공장 및 제조업소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 문제 개선을 위해서 계획관리 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해서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주를 허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지자체 기간을 고려해서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에서는 성장관리 방안을 지금 일부분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관리 방안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좀 혜택이 조금 있죠.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공장이나 제조업체를 한 곳에 이렇게 밀집시키려는 그런 거죠.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토지 하시는 분, 그 다음 토지를 하지 않으셔도 부동산 혹시 계획관리 지역 관계되시는 분들은 계획관리 지역에서 특히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는지 한번 보시고요. 수립했다면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 지정이 된 곳이 아무래도 우월하겠죠. 지정되지 않은 것보다는 지정된 곳이 나중에 인허가 받을 때, 개발할 때, 그러니까 뭐 공장 등에 제조업소가 입지할 때 허가받기가 수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신설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건축물의 높이, 건축 정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그냥 하란 뭐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했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계획관리 지역 중에서 집수 구역 내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 입지 허용 기준을 정확하게 다시 했다, 이런 얘기가. 내용을 보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모두 집수구역 안에 형성된 경우에 한해서 허용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명확하게 표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박시설 하게 되면 주거지역과의 거리 때문에 허가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명확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 이격거리 산정 기준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각 부분으로 명확히 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격거리를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전에 요런 게 안 돼서 건축을 못했던, 숙박시설이 못 들어갔던 곳이 있다면 대박이겠네요. 네. 그 다음 개발 행위 허가 관련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개발 행위 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신청서 2번 쓰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 9월부터입니다. 다음 달부터 되네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도 나왔던 내용이죠. 사실은 아까 내용 겁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에 대해서, 그 다음 신혼부부 소득 완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생애 최초면서 신혼부부 대상인 경우에는 10% 완화한다는 이런 내용, 아까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추가로 좀 더 내용이 있는데요. 협의 양도인 특별 공급 확대입니다. 특별 공급에 대해서 조금 발을 넓혔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뭐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택지 개발 사업 또는 도시 개발 사업인 경우 협의 양도인에 대해서 특별 공급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더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구 내에서 협의 양도인 경우, 근데 단 조건이 있죠. 무주택자에 한하는 겁니다. 무주택자에 한해서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런 얘기 되고요. 단 이제 특별 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신혼 특별 공제 자격 요건 개선입니다. 신혼 특별 공급에 대한 자격 요건 개선인데요. 혼인 신고 했던 분들은 뭐 신혼이니까 당연히 되는데, 자녀 수가 문제가 되겠죠. 신혼 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은 이제 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조건은 해당을 안 해줬다는 거죠. 출생 신고 이전의 자녀는 아니었다, 포함을 안 시켜줬다는 얘기인데, 요번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외 근로자에 대한 우선 공급 기준을 완화했다는 얘기인데요. 내 보면 현재는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2년 이내 계속해서 90일, 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고 신청 자격이 불인정됐다. 이런 내용인데, 네, 외부적으로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서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 그래서 단신 부임이라고 하죠. 단신 부임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서 우선 공급 대상자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니다. 최근 얘기죠. 7월 30일자 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내용입니다. 제일 핫한 내용인데 5가지로 나눠져 있고,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갱신 시 증액 상한선은 5%를 한다.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조례로 별도로 할 수 있는데 5% 이내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겠다는 것과 주택임대보호법 공동소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의 도입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현재까지는 1개월 전까지인데 체불법이 개정됐죠. 이게 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때는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되고요.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에는 갱신 거주를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거주하겠다고 해놓고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고요. 밑에 보면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에 협의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 2번이 1번과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2번이 되는데, 2번 중에서 1, 2, 3번이 있죠. 1, 2, 3번 중에서 예정액이 제일 크게 나오는 것을 적용한다는 거죠.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 전환율 4% 적용했을 때 상규업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월 단위 임대료,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2년분의 뺀 거죠. 임대인, 새로 임대인차는 임대인 월 단위 임대료에서 새롭게 갱신 거절된 당시에 월 임대료, 그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거나, 아니면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에 대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3번이 조금 소송의 계기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손해액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사비 될 것인지, 그로 인해서 금융비 부담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손해배상 청구액이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갱신할 때 갱신시 증액 상한선은 5%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자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고 5% 이하에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대차 3법 중에서 임대차 신고제도 있죠. 임대차 신고제도.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6월에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네요. 임대차 신고제도, 부동산 또 일 하나 늘어났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도 또 부동산에서 해야 되겠죠. 네. 내년 6월 달에
양도세도 이제 내년 6월달, 임대차 신고세도 내년 6월달 또 핫해지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요, 이 내용에 보면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서 전국 공인중개사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얘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연락해서 뭐 문의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분들 이거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개업 중개사에 연락하셔서 궁금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부동산에서 물어봤는데 부동산을 모르면 좀 이상하겠죠? 네. 보통 이렇게 안 넣는데. 네. QA 물어본 겁니다. 갱신 요구권의 행사,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차 계약 용신할 수 있느냐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단 올 12월 12일 이후에는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몇 회 한해 되냐? 1회 한해서 한다. 2년간 보장된다, 이런 얘기고요. 묵시적 갱신도 갱신 요구권 행사로 보느냐에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임차인 각과 임대인 을이 2017년 9월부터 19년 9월까지, 작년이죠, 만료가 됐습니다. 재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된 경우도 지금 지나가고서 내년이 만료인 경우,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에 대해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계약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법 시행 시 잔존 기간만 있으면 모든 갱신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계약의 연수에 상관없이 1회 2년의 갱신권을 부여한다는 얘기고, 다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6개월에서 1개월 사로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 1개월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12월 12일에는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법 시행 이후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에는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법 시행되기 전에 제3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효하겠죠. 네. 다른 내용이네요. 법 시행 이후에 계약까지 만료된 경우.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번 개정 법률은 존속주인 계약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제3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벌써 다른 사람하고 계약이 체결된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럴 때는 계약갱신 요건을 부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법 시행 이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금 수령 입증이라든지 계약서 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만 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인이 거절한 거니까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서 이비 계약 체결을 갱신한 경우, 이런 경우죠.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좀 그렇죠. 이미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조건이죠.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과 갱신한 계약을 유지하고 해당 계약의 기간 만료 시점에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가고 만료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다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한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내용인데요. 임대인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이게요. 자동갱신되면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 통보하고 나서 3개월 되면 효력 발생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식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나가는 거는 마음대로다. 이런 얘기니까요. 최근에 임차인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기 채우지 않고 그냥 통보해버리는 거죠. 3개월 정도면 어차피 뭐 2, 3개월 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니까 마찬가지는 거죠. 요거는 임대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것 같아요. 갱신의 거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임대인이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뭐 당연한 것들입니다. 상계의 차임에 해당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에 의해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동의 없이 목적 다른 용도로 쓴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다음 멸시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철거나 재건축인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요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현저히 위반한 경우가 어떤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경우. 그다음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네, 근데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산정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상한은 5% 되어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임대인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상한선 일부는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 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월세 전환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집주인 변경이 되는 건데 매도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임차, 전세 넣은 거하고 사는 것이 똑같다. 사는 사람이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부터 이거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죠. 이거 당연하겠죠. 예. 그 전에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 전하고 똑같습니다.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주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꽤 많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원체 많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월 5일부터거든요. 8월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조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부동 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등급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 용이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용 범위가 있죠.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그다음에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요거 참조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수복 지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수복 지역은 아시죠? 예. 이렇게 적과 이렇게 정복 당했다 이렇게 다시 수복 이렇게 다시 가지고 온 거죠. 네, 이런 지역. 뭐 이거는 뭐 38선 뭐 그쪽에 되겠네요. 예.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는 세종시죠. 특별자치 세종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하고 임야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중에서 1988년도 1월 1일 이후에 직하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하고 임야가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절차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이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확인서의 발급은요, 해당 부동산의 대장 소관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밑에 보증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라는 사람은 시구 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요거를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해당 부동산 소유지 동리에 대통령을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변호사하고 법무사의 자격이 있다, 이런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 신청은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하여 이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2개월 이내에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은 1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벌금에가 병과될 수 있고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허위의 보증서에 작성한 경우 이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요거 혹시 되시는 분, 관계 되시는 분도 혹시 부동산 주변에 계시면 요거 잘 보시고 요번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5번째 수도권역 또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이게 3일 된 거, 4일 된 겁니다. 4일. 뭐 내용들 뭐 최근에 많이 나와서 많이 아실 테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내용을 보면요, 규모는 26만 2만 호 플러스 알파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서울 권역 등에 대한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으로 집중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그 다음 노후단지를 고밀도로 재건축해서 도심 내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요, 뭐 아시겠지만 단기 투자, 갭 투자에 등으로 수요 관리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 시장 심리 불안을 위해서 30대 분들이 아파트 매수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듣고 있고요. 주택 공급 방안을 보면 총 26만 2천호 플러스 알파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면
신규 공급으로 13만 2천호, 그 다음에 공공 분야 사전 청약으로 6만 호, 그 다음 발표됐던 것들을 7만 호를 공급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 지역에는 약 127만 호 공급을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정이 되어 있다가도 공급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서 부동산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발표하고 뭐하면 5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책이 나오고 공급되는 데는 시간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특징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요약 내용으로 보도록 하면은요, 중앙부처 지자체 협업으로 모든 가용 정책 수단을 점검해서 26만 2천호를 마련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대상 지역은 수도권역 등의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방법은 군부지, 이전 기관 부지, 그 다음 신규 특기를 발굴하겠다는 것과 노후단지를 고밀도 재건축하게 해서 도시 내에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0년 5월 6일자로 발표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7만 호를 가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정비사업 활성화로 4만 호, 유휴공간 정비로 해서 3만 호 공급 계정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요번에 서울권역 주택 공급 물량 확대로서 13만 2천 호 공급되어 있는데, 보면 3기 신도시에서 2만 4천 호, 보면은 용적률 상한,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것과 기존 사업을 더 높여가지고 고밀화시켜서 공급량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해서 7만 호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해서 7만 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정비사업이 이제 많이 거론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 보면. 그 다음에 당초 계획된 공공 분야 물량의 사정 청약을 확대해서 6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서울권역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총 가로인데요. 태능에서 만호, 태능 말 많았는데 태능 나왔죠. 결국 반은 개발하고 반은 녹지로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정부 과천청사에서 4,000호, 그 다음에 서울 면허시험장에서 3,500호, 그 다음에 공공기업 유부지 중에서 상암 DMC 미개발 부지에서 2,000호, SH 마고 미개발 부지에서 1,200호, 명목 행정복합타운에서 1,000호, 명목 행정복합타운에서 1,000호. 요거는 조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변에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르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 다음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한에서 2만호, 그 다음 재건축, 공공참여형, 공밀 재건축 대비해서 5만호,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재개업 사용 허용해서 2만호,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부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요겁니다. 도심 내 군부지 활용해서 13,100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능 얘기 나오거든요. 태능 CC, 태능 골프장이죠. 강역교통 개선 대책안이 나왔습니다. 보면 철도,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도로, 화랑로를 확장하겠다는 것과, 그 다음 용마산로로 지하하겠다. 용마산로 지하, 이거 어느 쪽인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신설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계획 나오면 이쪽 지역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이쪽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 다음 기존 사업 확장을 고민하는 4,200호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용도를 상향시켜서 복합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우리원 800호에서 3,000호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우리원은 이제 잘 아시죠? 삼성 지하 개발하고 현대 사옥 짓고, 그다음 종합운동장 개발하고, 거기에 중간에 이제 서울우리원도 이제 개발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3,000호를 공급한다고 하네요. 그다음 용산 정비창 8,000호에서 1만 호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 공공참여형 재개발 재건축 고밀도 재건축하겠다는 얘기고요.
도시 규제를 완화해서 2배 이상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 나머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은 300에서 500%로 완화하고 충수도 최대 50층까지 네, 대단하죠.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준주거 지역의 주거 비율을 상향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공원 설치 의무를 좀 완화해서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에서 보면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러고 나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할지 공공 재개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은 뭐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공 분양 50% 이하나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의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비 예정 지역과 해제 구역에서도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린 자료 관심 있게 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받아놨던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료죠. 오늘 자료입니다. 오늘 8월 7일자 이건 제가 사실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7일자로 나온 자료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4년짜리 폐지, 그 다음에 8년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폐지, 나머지는 유지 이런 내용이고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세, 임대 등록 기간 동안 세제 지원 유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임대 등록 기간 세제 유지는 그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임대 등록일부터 자동 등록 마수일까지는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 다음 자동 등록 마수하는 경우 추징은 면제하겠다. 이거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 다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나왔네. 이게 없던 내용이 나왔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진 등록 말소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만 해당되는데 내용에 보면 임대 의무 기간 미충족 시에도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 다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양도세 중과 배제면 2가구 주택이면 20%, 30%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자진 자동 등록 마소로 인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다만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얘기가 이 조건 붙었네요.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 중과를 배제해 준다 이렇게. 임대 의무 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 중과 배제를 그다음 법인세 중과 과세 배제를 하려면 1년 내에 매도해야 되겠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 미충족 시에도 거주 조건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자동 등록 마수로 인해서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7월 11일 이후에 등록분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적용을 배제하겠다. 이때 나왔으니까 이후에는 배제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향후 조치 계획은 상기 보완 조치는 입법 예고, 국무 차관회를 관련해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출구는, 예. 죄송합니다. 출구 좀 많이 늦어져가지고 벌써 이제 10시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자료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원체 많아가지고, 홀로서는 갈대님께서 지금도 강의하시는 케마 온라인 빅데이터 강의 브리핑 자료를 들을 수 있나요? 했는데, 신청하면 들을 수는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이게 이제, 지금은 이제 모든 분한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신청하는 분한테만 강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녹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3회까지 돼 있고요. 5회 중에서 3회가 지금 녹화가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계신 분 죄송합니다. 좀 출석 체크를 좀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K마스터즈 첫 장에서 생방송 출석 체크에 지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체크, 성명, 연락처, 그 다음에 아이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분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계셔 주셔서 정식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다음에 부동산 하시면서 좀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지금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다음에도 또 많은 분들을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엔 더더욱 좋은 자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정책이 안 나오면 2035 국토종합계획 최근에 나온 것들을 좀 정보를 좀 찾아서 좀 도움되실 만한 이런 것들 내용 있으면 좀 찾아가지고 설명드렸으면 하는데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